여러분 안녕하세요. 3, 40대에 시작하는 노후 준비 금태연구소의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금태족 인터뷰 시간인데요. 아주 정말 어렵게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종률 보보스 부동산 연구소의 원장님, 소장님 되시고요. 또 그 장안의 화제죠. 1일 매출로 보는 대한민국 상가 투자 지도, 또 베스트셀러에 이시기도 한 우리 김종률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대표님 이렇게 선뜻 저희 구독자 몇 안 되는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제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이 저희 금태족 인터뷰가 취지가 쉽게 말해서 이제 성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 이렇게 뵙고 이제 성공 노하우 좀 이렇게 우리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일단 궁금한 게 옥탑방 보보스가 약간 예명인 것 같은데 이게 뭔 뜻이에요?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제가 필명을 옥탑방 보보스라고 지었는데, 이때 제가 사당역에 지하방 살았어요. 지하방 살 때 이 보보스가 그때 당시는 좀 유행어였죠. 그때 이제 아마 미래학자 페이스파콘하고 뭐 이런 분들이 썼던 용어인데, 부르주아랑 보헤미안의 합성어 였어요. 그렇게 뜻이. 그래서 이제 보보스족 이렇게 했는데, 지하방 살던 제가 옥탑방 올라가서 보보스족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냥 이제 참 옥탑방 올라가 봐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이 지은 이름인데 이게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옥탑방보다는 약간 펜트하우스에 가까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산이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렇게 좀 약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을 얘기하기 좀 어려우면. 그냥 뭐 부채 빼고 예. 얼마 됩니다. 10억, 20억, 30억 그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더 많죠. 그 이상 많다는 거죠? 그보다 많죠. 최소 30억이랍니다, 여러분. 부채 빼고. 부채 빼고. 순수. 자, 100억은 안 됩니다. 100억, 3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사실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자수성가하신 것 같아서 너무 이제 부러운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느냐 이제 그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직장 생활을 그 점포개발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상가 투자에 연을 맺으신 것 같고, 그 하셨던 일하고 직장 업무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그 유통회사에서 점포개발이라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조사하고 입지 분석하고 예상 매출 내고, 그러니까 상가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죠. 그거를 2002년 6월부터 해가지고 1월에 입사를 해서 그해 6월부터 해서 그 GS25를 퇴사했던 2011년이죠. 2011년 말까지. 그리고 퇴사하고 또 그 업무를 더 했어요. 다른 유통회사에서. 제가 그 점포개발을 최종적으로 그만둔 게 2014년 3월이고, 그만두고 바로 이제 강사 쪽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넘게 점포개발 상가 쪽만 주로 보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어디 이렇게 책에 소개된 거 보니까 우수사원상을 3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장래가 촉망 받는 아주 유능한, 조직생활 계속 하셔도 성공했을 것 같은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을 때 은퇴하신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신 거죠? 제가 그 2014년 3월 퇴사했을 때 나이가 그때 몇 살이지? 7년 전이니까 30대 후반 그 정도였네요. 그 정도 했고, 회사 다닐 때 보면 이제 첫 직장 그만둘 때도 우수사원상 제가 그때 2번 받았거든요. 그때 팀장님이 한 해 건너 한 해 우수사원상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도 자랑스러운 묻지 않은 게 한기가, 그때 대표이사님이 저 그만둔다고 술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그래서 야, 김대리, 사장이 내가 자네한테 술 따라주면서까지 다니라는데 자네 그만둬야 되겠냐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그만뒀지만 감동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장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가끔 인사드리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좀 더 큰 회사 가고 싶은 그 욕구가 커서 그랬는데, 그 점은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또 제 커리어에서는 이 회사 저 회사 다른 어떤 같은 업무라도 여러 회사를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 어쨌든 간에 어느 조직에서 다 인정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퇴사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내가 그건 또 아니에요. 성질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때 회사 다니다가 막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GS25 다닐 때였어요. GS 리테일 다닐 때 팀장님이 그때 예. 팀장님이 지금 제가 알쯤 됐어요. 예. 에너지버스라는 책을 읽어라 하면서 내가 이거 읽고 엄청 감동했다고 이런 거예요. 그때 저는 40살 넘은 사람이 예.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뭐 아. 에너지버스 그런 거 읽고 감동할 나이는 아니라고 봐요. 선배 보고 있는데 아이 그렇고 뭐 그때 또 29살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놓으니까 네. 이제 월세 받는 게 그때 연봉보다 그때 연봉이 한 2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빨빨 하고 내 개인적으로 투자는 하고 예. 그때 또 상가 말고 땅도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러면 이제 약간 직장 생활의 한계도 느꼈는데 네. 이미 뭐 월세 소득이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 연봉의 뭐 2배 정도 예, 됐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나오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궁금한 게 예. 직장을 퇴사하기 전에 그 정도의 재력을 모으셨다는 건데 예. 가장 그렇게 크게 재력을 형성하게 된 투자였다고 해야 되나? 처음 투자였나?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투자 기술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어떤 뭐라 할까, 어떤 투자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해왔느냐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제 29살 때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29살? 예. 그 23살 때 청약저축 넣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청약저축이 뭔지도 모를 때인데 그때는 이제 남들은 모를 때인데 저는 이미 그때 60회를 넣어서 그래서 청약을 했고 거기서 큰 돈이 생겼고 진짜 잘한 것은 그걸 집을 넓힌 데 안 쓰고 차 사는 데 안 쓰고 재투자를 했어요. 그럼 계속 청약을 넣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 같은 걸 했죠. 근데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게 2006년도에 주택 경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한 것은 집을 넓히지 않았던 거, 차 안 바꾼 거. 여전히 지하방 살았어요. 지하방 그지 같은 지하방 살이하면서 이제 있는 돈은 불리는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힘이 됐죠. 일단 제가 뭐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한 10년 이상의 후배들한테 이야기하고 싶다면 집 넓히고 차 사고 이런 데 돈 쓰는 거는 후손이라 하는 게 확실히 좋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투자할 또 그 여유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 돈 없는데 투자 공부는 왜 하냐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돈 나갈 거 없고 결혼하기 전 그때 많이 모으고 투자 공부해 놓고 그때는 지하방 살아도 안 쪽팔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안 쪽팔려요. 그냥 남 뭐 여친이 그런데 살면 안 되냐 이래서 안 된다는 데 아니라니까.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어요. 가난한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야 여자들은. 비전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비전 없는 남자. 예. 종일 오빠 지하 살아도 나중에 부자 될 거야. 아파트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의 재수 씨가 그때 아니지. 아유 큰일 나죠. 예. 참고로 저희는 또 나이가 같은 친구 관계라 사석에서는 말을 편하게 하는데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김종률 대표 하면 상가 투자의 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가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 재산을 형성했던 거는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아파트 주택 거네요. 재개발 재건축. 근데 이제 그 2010년, 2008년 그때부터 이제 주택 경기가 많이 꺾였잖아요. 그때 이제 경매랑 상가랑 토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 경기가 한 2013년까지 안 좋았는데 버틸 수가 있죠. 버틴 게 아니죠. 그쪽에서 계속 수익을 냈고 계속 꾸준히 냈고 지금은 이제 주택 경기가 좋으니까 투자는 더 쉽죠. 지금 투자는 더 쉽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여쭤보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사실 시드머니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부동산 뭐 청약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좀 너무 먼 얘기인데 처음에 또 부동산은 투자 규모가 큰데 그 투자금을 일정 부분 모을 때는 그럼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뭐 주식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청약. 근데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은퇴 또는 금퇴를 할 거면 노후 준비는요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나는 시드머니가 없다가 그게 아니라 투자는 쉬워요. 투자는 쉽고 투자는 도와줄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쉬운데 그 시드머니는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넓히지 말고 차 사지 말고 그냥 그지같이 살더라도 미래에 투자할 필요는 있어요. 특히 뭐 부모님이 좀 뭐 방 한 칸으로 해줄 정도 된다면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뭐 지금이야 먹고 살만하지만
저는 어릴 때 그 당시 20대 30대 때 환경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구도 내가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니까. 그때는 돈 절대로 쓰면 안 되죠. 시드머니는 그 우리 뭐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마중물은 자기 노력, 땀 그걸로 만드는 거고, 그걸 부어서 펌프질을 해서 다시 생산하는 것은 그거는 뭐 그 뒤에 노력이지만 누군가 도와주셨지만 시드머니 자기 모아야죠. 그럼 철저하게 모아야죠. 그때 모았던 시드머니 규모가 어느 정도에서 시작을 하신 거죠? 저 거의 1억 조금 안 됐었어요. 1억 정도. 그게 몇 년도죠? 그 29살 때죠. 29살. 29살 15년 정도 전에. 그렇죠. 2005년 정도에 1억 정도 투자금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 근데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지하방 전세가 2천이었고 네. 타던 차 여기서 뭐 말하자면 제 아버지가 좀 몸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의로 택시 하던 거, 택시 하던 거 불법 말고 네네. 개인 택시 그만둔 거 그거 샀거든요. 비 오는 날 차 타고 차 서고 막 그랬어요. 그거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돈을 불리는 데만 썼고, 그때는 집을 넓히거나 이런 데 안 했는데 그게 잘한 것 같고. 그건 알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알바를 대학 다닐 때부터 해서 31살 때까지 영어과외했고, 그 다음에 뭐 등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 등산로에서 커피 장사 이런 것도 했었고, 대리운전도 잠시 했었고, 그걸 직장생활 하면서 했다니까요. 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 투자로. 예. 근데 갑자기 원장님이 영어 과외를 하셨다 하니까 학생의 발음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때 배웠던 부산 초량 영어. 아니, 그러면 1억 가지고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2005년도에 1억이면 뭐 지하 전세방 가격이 2천만 원인데 1억이면 엄청나게 사실 그 당시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하방 전세 2천도 집이 공동 화장실 쓰고 네 가구가 공동 화장실 쓰는 그런데 똥 싸면 물 부어서 그래야 되고 그런데 살았었으니까 좋은 건 아니었죠. 엄청 옮기고 싶었는데 3년만 참자 하면서 투자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알토란 같이 이렇게 막 정말로 열심히 모으신 1억인데 사실 그 투자가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이제 투자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부동산은 실패를 하면 너무 타격이 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을 투자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가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따져보고 기준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렵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알토란 같이 모은 돈을 딱 처음에 투자하셨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경매책을 2003년도에 사봤어요. 현대미디어에서는 안효빈인가 하는 분이 쓴 책을 읽었어요. 그 책부터 해서 경매 공부를 찔끔찔끔 했죠. 2003년부터 했는데 2006년에 제가 처음 입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의 어떤 확신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해도 잘 모르겠다는데 그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강의 작다, 뭐 경험이 없다 그게 아니고 뭐 그런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땅이 뭐 이 물건이 시간 지나게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한번 봐놔야 다음에 그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요금이 오케이 이 물건은 이런 호재를 만나면 이렇게 다음에 될 거야. 옛날에 한 번 본 거 있으니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03년도에 경매책을 사면서 찔끔찔끔이라도 답사가고 뭐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2006년쯤 됐을 때는 이제 청약을 통해서 번 돈이잖아요. 청약이나 일단 주식이나 해서 번 돈이고 내 또래는 그 정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케이 거기다가 물건 같은 거 봤던 것도 있고 주변에서 이제 좀 조언을 물어볼 때가 생겼죠. 이제 공부 계속 했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겼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된 것은 학원 나와서 그랬습니다. 투자 학원 같은 데 나오면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니까 경험 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데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뭐 부장님은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금융 환경에 친숙한 분들이지만 주식이나 이쪽 해보면 어떤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 잘 배우게 되잖아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증권사 상도 받고 대학 다닐 때 그랬었으니까 부동산을 옮겨오니까 이 부동산 가격 움직이는 투자 심리는 훨씬 잘 보이더라고요. 훨씬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적응해 들어갔고 그리고 뭐 말은 이렇게 제가 좀 그나마 자리 잡았으니까 쉽게 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때 뭐
조그만 땅 하나 살 때도 엄청 쫄아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근데 투자안이 많으면 좋아요. 맞다. 그 말 해주고 싶다. 1안, 2안, 3안, 4안 정도의 투자안이 있고 난 물건 하나밖에 할 돈 없잖아요. 네. 근데 보기가 많아지면 그 중에서 제일 안정적인 게 뭘까 하는 거 계산이 잘 서요. 네. 투자안이 한 개밖에 없고 남 기동량으로 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삐끗할 경우가 큰데 투자안이 많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딱 들어보니까 돈이 있으셨던 분도 아니고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투자금 시드머니 모았는데 그걸 투자할 때 그냥 한 번에 덥석한 게 아니라 투자안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비교해 가면서 투자를 실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우리 소개팅 할 때 한 번 하면 연속 4번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 누구 사귈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와닿는데요. 비유적으로. 그러네. 여러분 투자를 소개팅 하듯이 하라.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조금 더 약간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요즘에 부동산 쪽은 사실은 규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또 현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금융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거 많은데 이제 크게 부동산을 섹터로 나눠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주거용, 뭐 상업용, 뭐 또 뭐 비슷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환경에서는 조금 어느 쪽 섹터가 투자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가 좀 있을까요?